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강화되고 혁신경제는 성장 동력이 점화됐습니다. 개편된 신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속도감 있게 개편을 추진한 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은 정부 주불리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 블링블링합니다. 네, 네. 요새는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네.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하고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혹시 뭐 좀 네. 정청래 대표가 관련해서 들려준 얘기 없습니까? 아, 네. 아주 뭐 화기애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하고 내용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 어제 보면서 진정 대통령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서로 악수도 안 했는데 중계하면서 악수도 시키고 이렇게 그야말로 네, 하모니 메이커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당신 피스메이커 해라나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해서 하면서 저는 솔루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였는데 어저께는 하모니 메이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실제 대통령은 그러해야 되잖아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야당도 특정 세력을, 특정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경청에서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장동영 대표는 되게 나를 서슬프게 갈고 갔을 텐데 날이 무뎌져 버린 거죠.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청래 대표가 했지요. 네, 네. 혹시 국민의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건 뭐 네. 야유 안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로 큰 야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효과를 봤네요. 어저께 이제 여야 협치의 물꼬를 대통령께서 터주고 여기에 또 이 정청래 대표가 같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가끔 나오긴 했지만은 예전과 비교하면은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도 나왔습니까? 박수는 뭐 우리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 뭐 이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국힘에서는 아직은 박수까지는 안 나왔고. 네, 네. 예, 뭐 박수 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건데. 많죠, 그 박수 칠 내용이. 이 본회의 있고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고 그런 날은 최고위원회의 안 합니까? 아, 최고위원회는 월수금 하고요. 월수금? 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으면 어제 그 회동과 관련해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뭐 좀 은밀하게 좀 해준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으려고 여쭤봤거든요. 어제 뭐 박수현 수석 대표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들었죠. 실제 백브리핑하고 뭐가 다르냐, 실제 어땠냐 했더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아주 화기애애했다. 실제 분위기도 좋았고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악수하는 문제도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악수 안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중재를 하시니까 또 거기에 화답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았고요. 네. 또 야당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둘이 단독 회담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처음에는 안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되게 당황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절묘수를 썼잖아요. 그럼 그 30분 장동혁 대표만 만나면 불균형하니까 정청래 대표 미리 오라 해서 한 30분 먼저 독대에서 얘기를 나누고 또 아마 설득하셨겠죠. 이제 악수해라. 양보 좀 하시라.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할 얘기를 또 했어요. 내란 종식이 중요하니까 협조해라 이런 것부터 했고 했죠.
사실 비공개 회동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눴던 얘기가 나오면 좀 곤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또 비공개 회동이니까 당사자들만 진실을 아는데 이쪽에서 다른 얘기를 또 해버리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도 웬만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비공개 회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하더라도 독대는 아니고 반드시 배석을 안 치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공개인데 무슨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저 좀 궁금하던데 혹시 생각하시기에 뭘 나눴을 것 같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좀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들어주는 형식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들을 그냥 평소 주장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잔뜩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걸 쭉 들어주시는 형식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당히 좀 인간적인 면이 있는 분이잖아요.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들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안에서 뭔가가 잘 안 되면 밖에 가서 힘을 못 쓰겠더라. 그러니까 싸우고 뭐 그러는 거는 좋은데 지금 미국하고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은 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늘 뭐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실용적인 면이 많죠. 평소도 그분은 누구하고도 대화하면서 경청 능력이 뛰어나요. 일단 잘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니까 장 대표가 비공개회에서 했던 거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던데 청년 고용 대책 획기적으로 해달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그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제안했다.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주고 이렇게 아마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대단히 대인이시잖아요. 대인의 면모, 진정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니까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거기에 발표용이죠 뭐. 눈 녹듯이 녹는 거죠. 손자병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불리 김병준 의원님이 쓴 책에도 나오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렇죠. 최고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또 윈윈 전략 서로 간에 이기는 모습 있잖아요.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는 것보다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도 뭐 야당이 제의해라. 그리고 공을 야당에 주는 거죠. 그 공을 주고 나중에 그 결과물은 국민과 또 국정 운영의 성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도 윈윈하는 거고 야당도 이런 거 요구해서 반영했다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야말로 상생 윈윈 전략,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또 이런 거가 된다고 그게 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민생경제협의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대통령과 정부가 또 여당이 야 이거 하자. 야당이 또 마지못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너네가 주도적으로 한번 하자고 해봐.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양새를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동 공약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실 공약을 분석하면은 한 60%가 비슷합니다. 민생에 관계된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 공약부터 한번 하자. 그건 국민의힘도 공약한 사항이니까 그럼 결국은 민생 분야의 발전을 시키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신의 묘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괜히 여야 이견이 있는 것보다는 공동 공약 사항들을 먼저 올리면은 서로가 국민께 약속을 한 것이니까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신의 묘수들이 예. 아주 잘 뜨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도 협상이라든가 예. 이런 기재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아마 최근에 이렇게 여야 대표를 모아서 같이 한 대통령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표도 그러잖아요.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으니까 두 대변인이 국회 가서. 공동으로 국회 가서 백브리핑하고 발표하는 게 어떻냐 제의하고 또 그 모습 또 수석 대변인들끼리도 국회 와서 아주 서로 악수하면서 예. 좋은 분위기 하에 서로 먼저 하라고 그러고. 네네 보여줘서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훈훈하고 예. 이제 참 뭔가 정치가 복원되는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을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여야 싸우는 모습 또 대통령과 야당이 갈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국가 신인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제사회도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회복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이미지를.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손자병법대로 참 멋지게 잘 끝내가고 있는데 네. 손자병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저 트럼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번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뭐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완전 쇠사슬을 묶어서 그거 완전 정말. 중범죄자 같이 예.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일부러. 네,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대미 투자하는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투자하라 해놓고 예. 그럼 투자하면은 거기에 일할 사람들에 대한 비자 쿼터라든가 이런 걸 줘서 여건을 마련해주고 해야 모셔야죠, 되는데, 쟤네들이. 네, 그건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역대 윤석열 정권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요. 그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갈 때 관련 비자들의 문제는 조금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미국 여론도 지금 아주 안 좋다고 봐요. 네. 처음에는 이민국에서 이렇게 체포하고 불법 체류다 본인들이 생각하게 하면 실적을 올리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지아 그쪽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는 거예요. 예. 빨리 공장이 완공이 되면 한 10,000명의 고용이 생기는데 이게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기간에 일할 사람은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근본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비자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같은 자를 상대할 수 있는 병법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지피직이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늘 얘기 드리지만은 머리 들어넣기 전략을 예. 하는 명수예요. 먼저 꽝 치고 나중에 2개를 얻으려면 10개를 요구하는 예. 거고 먼저 선수를 기선제압 이런 데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녹아나지 말고 예. 거기에 잘 맞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런 걸 잘 알아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잘했고 이번에도 이 사건이 났을 때 엄청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 해결하라고 지시도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 빠르게 해서 그나마 빠른 봉합을 해서 좀 조치는 했잖아요. 그래 단기적인 조치는 이제 근본적인 조치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트럼프는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장사 속으로만 계산하니까 우리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참 견디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네.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나라와 나라 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네. 이렇게 숫자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동맹인데. 네네. 지금 동맹들에게 더
뜯어가는 형국이죠. 네. 트럼프의 생각과 그쪽 그 보수론자들의 생각은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든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했고 자유무역 체계든 이런 걸 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좀 더 이렇게 너희들로부터 뜯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맹국에게 더 고통을 많이 분담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국익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고 또 관세 같은 것들 이런 걸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의 물가가 또 상승하는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아마 그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익에도 손해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보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지난번에 중국 전승절에 네. 세 사람 모이지 않았습니까? 뭐 다 모였지만 이제 맨 앞에 나왔던 시진핑, 푸틴, 김정은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봤던 것과 전문가이신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보면서 느낀 게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한미일에 대한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거를 세계 그 3개국 모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도 한미일이 강화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러시아하고는 동맹 관계가 됐었는데 중국하고 소원했잖아요. 이젠 빨리 중국하고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나 주는 메시지도 야 나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하고 또 소원했거든요. 북한하고도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의 이런 입장을 잘 해서 친해지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3개국이 아주 이해관계가 맞닥 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위험 요인이 많아진 거죠. 사실 한미일 북중러 구도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닌데 밖에서 보는 메시지가 그런 구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메시지인데 긍정적인 것은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하고도 회담을 하고 시진핑하고도 회담을 하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제의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한반도 평화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김정은이가 조금 더 소신껏 미국하고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좀 긍정적인 거고 그런 측면이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방중이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세계적인 이목을 주목시켰고 그동안은 고립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와 동맹이 됐고 이번에는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최고 승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봐요. 남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는 아들이 없나요? 아들이 있죠. 네. 있어요? 네네. 근데 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죠?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정확히 분석이 안 나와요. 실제 그 위에 위에 오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대외적으로 나오는 거는 없거든요. 네. 아들이 있는데 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마치 후계자처럼 막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놓고 후계자로 이제 뭐 대비를 시키는 거다. 아니면은 아니다. 장자 승계니까 아들을 분명히 후계자를 시킬 텐데 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독재자 이미지를 조금 카모플라주 하는 거려고 할 거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독재자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이미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주애가 마치 2인자처럼 그런 자리에 늘 있고 김여정조차도 그 굽실굽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이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아직 나이가 40도 채 안 됐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후계 구도를 만들기에는 아직 젊다. 물론 좀 몸이 많이 예. 비만이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40도 채 안 된 나이는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걸 하고 단지 북한의 메시지는 후계 구도는 그 김정은 딸이든 아들이든 세습이 된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도 운동하고는 담 쌓고 사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나라에서 누가 운동 좀 하셔요 뭐 이럴 네.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원래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뭐 농구 좋아한다고 네, 농구하고 뭐 했었는데 초기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권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좀 몸을 불컸던 것 같아요, 초기에. 예.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불면서 120kg, 100 이상 막 올라가면서 사람이 몸이 비대해지면은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습관이 붙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산의 진미를 늘 즐길 거 아닙니까? 예.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시고 오만 좋은 것들은 다 먹으면서 운동량은 적을 것 같고. 네. 농구를 지가 해야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네. 이번에 그것도 화제거리가 됐는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장기 이식하면 오래 살 수 있대. 네. 네. 그래 뭐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참 독재자들은 맨날 그 생각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둘이 그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에 그런 걸 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 집권에 대한.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 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70 넘었죠. 네,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을 이제 늘 걱정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오래 누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예. 국내 문제로 좀 넘어가죠.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이제 특검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희승 의원 네. 회사 출신이죠. 네. 윤석열 겸해까지 빗대면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미 당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까지는 아직 당론은 안 돼 있고요. 검찰 개혁안은 이미 당론으로 돼서 올라가 있고, 예. 단지 이제 특별 재판부, 우리는 특검 전담 재판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 신뢰를 거의 잃어가고 있지 완전히 않습니까?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같은 경우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러 요구도 있고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박희승 의원이 어저께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판사들을 옹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부적절하죠, 사실은. 그런 경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어제 봤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많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이런 법률적인 검토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잘못하다가는 또 예를 들어서 헌법과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고 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어저께 나갔다라고 박희승 의원 발언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는 얼큰이 좋거니 해갖고 당내 뭐 이런 분열 이런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뒤에서 좀 우리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제 많은 언론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윤석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서 CCTV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그때 다녀오신 분들한테 혹시 윤석열 그 관련해서 좀 들으신 것 좀 있습니까? 네네. 그때 뭐 사실은 들어보니까 안하무인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완전히 말도 막 반말하고. 반말하고 야, 원래 그런. 태도도 완전히 뭐 안하무인격이고 그래서 대다수 갔던 분들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그 속옷 차림은 놔두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갔던 의자에 앉아 있는 거만한 모습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주 그것도 최종적인 조율은 못했습니다. 예. 네네. 그 옥중에 있으면서 뭐 군에 대해서 뭐 탄압을 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뭐 이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 그렇죠. 보면서 참 네. 서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자다가 봉창 뚫린 소리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좀 분열시키는 이간책, 기만책이라고 전 보여요. 그때 시점이 이제 장군들 사성 장군 7명 전원 전역시키고 쓰리스타에서 장군 인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역하는 7명을 비롯해서 그런 인원들인 현 이재명 정부에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틈새를 노려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제일 12.3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했어야죠. 그렇죠.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예. 뭐 이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잘못이 없다. 나에게 예. 책임을 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란 일으킨 게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모습을 좀 무면 갖고 있구나 하는데 찌질이 같이 내 책임 없어요. 다 밑에서 알아서 했어요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짜 군에서도 실망이 너무 크고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을 했나 이런 너무나 자괴감을 다 느꼈지 않습니까? 아니, 네.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네. 그런 말을 하는 놈이 글쎄 그렇게 재판도 안 나오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런 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인간의 밑바닥까지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네. 그 검사를 해서 그런지 검사까지 했던 놈이 그래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품성이나 인격이 완전 쓰레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예. 인간 바닥까지 보여주는 저는 어떻게 속은 팬티를 차림으로 입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줍니까? 그 상상이 안 가는. 최근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막 네. 드러나오는데 휴가 때 해군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니 해군도 정신 나갔지. 그 국군 통수권자가 시키면 그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도에 휴가를 가서 예. 그때 이제 해군 함정을 이용을 해서 파티를 하고 그 해상에 또 파티를 나가니까 예. 거기 여러 지원함이라든가 또는 경호하는 함들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7척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뭔 난립니까? 폭죽도 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조용히라도 하면은 차라리 모르는데 그 주변에 이제 다 보고 그랬을 건데 무슨 불꽃놀이야?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뭘 못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의식이라든가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권력을 향유하고 즐기는 거죠. 네. 근데 해군 뭐 육군 출신이시지만 귀빈정이라는 배가 있습니까? 네, 그런 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타는 겁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것이 요트와 비슷한 형식의 요트처럼 생겼어요? 네, 약간 변형된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걸 하죠. 그런 데는 이제 주로 해군들은 미국이라든가 주변국하고 행사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띄워서 거기서 정심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행사할 용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 전용 요트는 아니고요? 전용 요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요트 왜냐하면은 저 공군 전용기가 있고 네. 열차도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배도 대통령 전용 배가 있는가 해서요. 아마 그것은 그쪽에 전용으로 비슷하게 좀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은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용도가 이제 대통령 전용 뭐 그거라기보다는 그런 행사용의 배는 좀 있어요. 어느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가도 그런 배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방문하면은 그런 데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령관들이 그런 용도라고 좀 보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거기서 지인들을 모아서 김건희 여사가 뭐 즐기고 그런 건 아주 부적절하죠. 네. 아, 정말 정신 나간 자지요. 네. 그 자기가 거기 휴가를 즐기면서 정말 김건희 기분 좋게 해주고 지 뭐 도취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기동을 해야 되고 그 국력 낭비 그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 처참합니다. 네, 그럼요. 네. 아휴, 좀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군이 예. 좋아서 3년 만에 끝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2년 더 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걸 또 다시 또 네. 바로 세우려면은 네. 기울어진 만큼 세우는데 얼마나 훨씬 많은 더 들죠. 시간이. 네. 지금 3년 이렇게 후퇴한 걸 바로 세우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도 버티고 있는 네, 사람들 네. 보십시오. 저 네. 김영석 관장 저 사람은 어떻게 처리 안 됩니까? 와,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회 나와서 하는 모습들 예. 보십시오. 본인의 말이 잘못한지를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고 또 지금 농성하고 있는 사퇴하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뭐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 거짓도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천안에 있는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 그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 법적 대응해야죠. 네, JTBC 네. 보도도 보니까 네. 완전히 허위 사실로 그렇게 JTBC를 공격을 네,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우리들의 자부심을 키워야 될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 있다는 게 그게 참 그러고 윤석열이 물러났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알고 그것을 네. 그냥 둬야지 계속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자도 정치하려고 그러는가? 이준숙처럼? 글쎄요. 완전 철면피한 사람들이에요. 철면피예요. 예. 이준숙은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공소청, 중수청, 검찰 개혁된 것은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법안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요.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바로 자동 면직이 되는 자동 거죠. 면직되는 거죠. 이것은 법이 통과된 바로 될 사항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미디어 기능하고 몇 개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각 지금 이번에 정부 조직법이 기간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걸 정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키는 경우는 아마 올 연말까지가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은 현 시스템에서 하고 아마 1월 2일쯤 이렇게 완전히 시행되는 것들이 그대로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준비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법무부에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이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는 경우는 하지만은 요거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 최종 목표가 1년이고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정부 조직 개편안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하면서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 또 이렇게 중수청, 국수본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또 행안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 이제
공소청을 법무부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소청은 법무부에 있죠. 근데 이제 중수청, 중수청을 법무부에 공소청도 두고 실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어요. 하나를 하면 하나의 모든 거는 장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중수청을 지금처럼 행안부로 두게 되면은 혹시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듣고 한번 하자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하게 되면 하위 이러한 혹시 경찰의 행안부 능력과 경찰의 권력이 비대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완 조치는 예를 들어서 그 중대범죄수사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예를 들어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국수본이 잘못하는 거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아직 미정인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줘서 거기서 통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의 능력과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법적 장치를 지금 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말이죠. 네. 저는 진작에 윤석열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한덕수고 한덕수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 조태용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란 당일 밤에 그러니까 바로 국정원 인원 8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보도를 보고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보여줬던 그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첫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은 그러면 조태용한테 이렇게 하면서 홍장원한테는 또 이런 지시를 한 것은 그것은 또 무슨 의도였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태용이 그때 그 탄핵 심판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일단 저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네, 그렇죠. CCTV에 나왔다면서요. CCTV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먼저 왜 본인이 이제 국정원 80명 파견 계획은 조태용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네. 왜 다 본인이 그러면은 거기에 가담해서 알고 있으면서 홍 차장이 이렇게 보고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내일 얘기합시다 이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조태용은 진짜 본인이 저런 지시를 문서로 받은 것 같고 그걸 이제 와서 또 국내 파트 그쪽에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차장 얘기할 때는 또 모르쇠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예. 홍 차장은 해외 파트를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아마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불쾌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하면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차장한테 또 전화를 못 믿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불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본인이 내란에 관여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걸 발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홍장원 차장하고 신뢰관계가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거기 그 관계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홍 차장은 그 당시 윤석열한테 되게 신뢰를 받았다고 제가 소문으로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이도 그래서 홍장원한테 바로 전화를 또 했던 것 같고 조태용이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홍 차장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했을까? 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태용은 평생 동안 외교관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외교관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기문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기름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보신만 추구하고 이렇게 책임질 것은 피해 다니는 전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고 저 자식한테 얘기해봐도 화끈하게 안 하니까 차라리 홍장훈이한테 시켜가지고 이번에 그냥 딱 해야지 해서 윤석열이가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홍 차장한테 다 해,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랬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 보면은 조태용이도 깊숙이 가담해가지고 80명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왜 윤석열이가 양쪽을 다 이렇게 이용을 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태용을 윤석열이가 잘 알았을 겁니다. 믿음이 덜 갔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하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더블 체크. 홍장훈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다시 얘기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태용에게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모로새로 하고 그러면서도 뒤에 호박씨 까듯이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는 일단 계획을 만들게 지시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비상계엄이 되면은 잘 이것이 비상계엄이 지속하고 성공하면은 지 공으로 돌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거고 비상계엄이 실패하면 지금처럼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발뺌해서 하려는 이 빠져나가기의 명수의 근성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네요. 윤석열이가 상호 견제를 시켰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조태용은 제가 볼 때마다 저건 정말 사악하고 뱀 같은 자다. 네. 신원식 실장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어놓고 자기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또 네. 뻔뻔하게 그러니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홍장훈을 또 잘라버리잖아요. 네. 뭐 비밀 이런 거 또 정치적인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대표한테 뭐 전화하라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니 뭐 그 이상한 이유를 달아서 자르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 할 때 또 질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진짜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진짜 지금 그렇죠. 생각하니까 너무 가증스럽네요. 가증스럽죠. 네, 그때는 저는 홍장훈 덕분에 조태용이가 잘 빠져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홍장훈 말을 그때 듣고 갔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는 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주 사악한. 네. 근데 정진석은 왜 얘기가 안 나옵니까? 저는 그것 참 궁금해요. 네. 그때 청문회 때 정진석 사실 실장은 불렀습니까? 대통령실은 제보가 잘 안 들어와요. 아, 네, 다른 조직에서는 제보가 거의 많이 들어와서 군 쪽은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고 또 여러 군데 박선현이나 부성찬 이런 의원실에도 많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실은 진짜로 제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소수 몇 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잘 안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이미 다 은폐할 걸 다 은폐하고 증거도 다 없앴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고 이제 겨우 CCTV 특검에서 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조태용도 서류를 받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저는 정진석도 어떤 역할은 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제보가 좀 들어와 줘야 네. 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내란에 관계된 것은 진짜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라든가 뭐 인천시 지자체도 내란에 깊숙이 부하 수행했을 확률이 많다라고 제기했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그런 것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동안 자료를 내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내라 뜨뜻하면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청사 폐지 지시를 했다고 그날 당일날 이렇게 조선일보가 다 했었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그때 12월 4일 날 그 12시 46분에 오전에 냈던 기사에 보면은
서울시는 3일날 오후 11시 50분부터 청사의 공문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강원도 역시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대구, 경북 이런 데가 다 폐쇄했다. 충북도, 충남도 역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데가 주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밝힐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를 고발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밝히기 시작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자료 요구가 이렇게 왔어요. 예. 자료 요구가 왔었는데 실제로 12월 3일 날 12시 58분에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하라고 각 지자체에다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이거를 대다수 지자체가 따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발뺌을 했어요. 자기들은 안 따랐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공격을 했더니 어저께 자료 요구를 그 서울시가 왔어요. 너들 떳떳함 하려 했는데 이걸 따른 거예요. 이 지시를 본인들은 23시 25분에 이 지시를 받고 00시 08분에 12월 4일 지시를 당직 유관기관, 그러니까 서울시 밑에 유관기관인 사업소, 자치구, 공사 등에다가 행안부 지시를 전파했다. 예. 행안부 지시를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건 다 부하 수행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안 했다. 출입 폐쇄도 여기 또 발뺌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출입 폐쇄는 기존에 21시부터 폐쇄하는 그 후문은 뭐 이렇게 하는데 평소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밑에 행안부 지시에 따른 조치로 해갖고 예하 그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이걸 지시하고 전파했다라고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네. 하여튼 갈 길이 멉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또 그 귀한 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김병조 최고위원님과 함께한 주블리의 손자병법 시간이었습니다.